보내주신 질문이 너무 많아서 특히 이제 아까 부모와의 관련성, 유전자 성향에 대해서 유사 질문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고 김양호 교수님이 다른 환경에 관련 질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처음으로 질문하신 분이 이제 부모 세대의 비염이 유전되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일부 환자분들도 비슷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유전 양식은 알레르기 질환의 유전 양식이 부모 세대로 대대로 이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무 질환이 없으셔도 아까 표에 보여드린 걸 기억하신다면 한 12% 정도 아이가 알레르기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런 소인을 갖고 있다가 환경적 요인을 만났을 때 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 아이가 나 때문에 이런 질환을 가지게 됐지 않은가 라는 죄의식을 가지지 않도록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 부모님도 자신이 가진 알레르기 질환을 가지려고 태어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늘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알레르기 질환의 비염에 포함해서 그 알레르기 약을 보통 많이 먹게 되는데 제가 중간에 조금 말씀드렸지만 알레르기 약이 다양한 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약이 한 번 먹는 유로 많이 나와 있고요. 먹는 약 위주로 개발이 많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효과적이고 부작용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런 약을 장기 복용함으로써 아이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것보다는 치료가 잘 적절히 하지 않으셔서 아이가 좀 생활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저는 또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하지 않은 아이들은 적절한 시간 동안, 적절한 일수 동안 약을 먹어서 증상을 조절하고요. 알레르기 질환, 다른 모든 질환이 마찬가지지만 중증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증, 중간, 아주 중증으로 만약에 3단계로 나눈다면 경증 환자는 약물 복용을 하면서 지켜봐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부모님도 아마 그렇게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증상 자체 재발이 심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경증을 넘어간 아이들이 있습니다. 너무 자주 일어나고 그때마다 치료받는도 별로 안 좋다. 그러면 사실은 알레르기 검사를 제대로 해서 원인 물질에 대한 회피를 하고 두 번째는 약물 조절을 충분히 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면역 치료를 마지막으로 한번 고려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상생활과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게 있는가라는 것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첫째는 혹시 가정에 일상생활에 오염원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특히 이제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영양 섭취를 골고루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철분이나 칼슘 이런 것들이 부족하게 되면 중금속 흡수가 좀 많아지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새집 증후군이라든지 새 가구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이 또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배출하는 방법이 상업적인 디톡스 구매 물질이 아니고 적당한 운동과 그 다음에 수분 섭취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식이섬유 섭취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직업성의 이유로 페인트에 자주 접촉이 되는데 체내에 쌓인 납 등의 중금속을 배출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게 속설에 돼지고기를 먹으면 배출이 된다 등등이 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방법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 식이섬유의 이제 충분한 섭취, 그 다음에 물, 수분의 충분한 섭취, 그리고 적절한 운동 이런 거 요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중금속을 배출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우리 여러 가지 그 퇴행성 뭐 암이나 또는 뭐 고혈압, 당뇨 등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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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질문이 많아가지고 뭘 좀 종합해서 한꺼번에 말씀드릴까 고민 중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그리고 검사 검사 방법 그리고 약물에 대해서 많은 비슷비슷한 질문을 주셨는데 대표적으로 요걸 하나 올려드리고 답변을 몇 가지 좀 종합적으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알레르기 질환이 의심될 때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피 검사와 스킨 테스트,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천식 같은 경우는 폐기능, 그래서 기관지의 문제를 반영하는 폐기능 검사를 추가로 하게 돼 있는데 여기서 질문하신 유발 검사라 하는 것은 이제 실제로 알레르기로 알려져 있는 많은 물질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직접 아이의 몸에 피부에 약간 긁어가지고 그 물질이 스며들게 해서 피부 반응을 보고 양성 반응이 있는 경우는 빨갛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 사이즈를 재서 얘는 몇 가지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피로 검사하는 것은 유발 검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피를 뽑아서 그 아이의 몸 안에 각종 특이 항원에 대한 특이 알레르기에 대한 항체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용어에 약간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 제가 말씀드리고, 피부과에서도 할 수 있고 개인병원도 하시고 이비인후과도 하십니다. 다양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의하시고 물어보시면 병원마다 문의하셔서 어떤 알레르기 검사가 그 병원에 가능한가 라고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약에 대한 약을 오래 먹으면 되느냐, 약에 대한 저항성이 생기지 않느냐, 면역치료라는 게 있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몇 가지 비슷한 질문을 합쳐서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레르기 약이 다양한 약들이 있고 저희가 기존에 먹는 항생제나 그런 감기약이 아닙니다. 알레르기 약은. 그래서 장기 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수개월에서 수년도 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레르기 그 약을 먹는데 어느 정도 먹일 거냐, 그거는 부모님이 결정하실 수가 없죠. 사실은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저 같은 알레르기 의사를 만나기 좀 힘들면 개인 이제 동네의 선생님이라도 여쭤보시면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가 1년 내도록 약을 먹을 필요가 있을까요?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환자가 진먼지 진드기나 다른 문제가 없다면, 정말 순수한 꽃가루만 있다면 봄, 가을만 잘 복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시즈널이라고 하는데 계절적 알레르기 환자들은 그 시즌에만 한 3개월 정도 저는 복용을 권유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면역치료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 면역치료의 그 기전은 예방접종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예방접종은 아시다시피 그 약독화된 병균을 몸 안에 넣어서 항체를 유도하는 건데, 면역치료는 자기한테 해로운 알레르기 물질을 일부 몸에 조금씩 넣어서 그 방어 항체를 유도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근본적인 치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치료를 하려면 3년에서 5년 긴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부 보호자분께서 이제 질문 안에 설하요법도 있고 주사도 있다고 하는데, 두 가지가 다 어떤 것이냐, 설하요법은 입으로 직접 자기가 떨어뜨려서 먹을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하는 주사요법은 병원에 와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검사를 해서 원인 항원을 알아내고 그 원인 항원을 아이 몸한테 넣어서 항체를 유도하기 때문에 체질을 바꾸는 거라고 제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 기간이 굉장히 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한 3년 이상 해야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요. 일부 아이들이 특정 고양이, 요새 개고양이 알레르기 환자들이 많은데 제 환자 중에도 수의사가 되고 싶어하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걔가
면역 치료를 하고 싶다 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하고 연관이 많이 돼 있으니까 나중에 미래 직업하고도 연관이 있으니까. 그래서 면역 치료도 부작용이 물론 있습니다. 부작용이 다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을 병원에 와서 모니터링하면서 감시하면서 전문의하고 같이 진행하면 아이가 나중에 이제 장기적으로 좀 더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교수님. 예. 네. 아이들 장난감 중에 오래돼서 납이 벗겨지고 색이 벗겨지면 버리는 게 나을까요? 아, 장난감이 비싼 건지 궁금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제일 문제가 그 나이대, 특히 2살 전후에서는 이게 그 어른이 교육도 어린이한테 알려줘도 교육도 안 되고 뭐 자꾸 입으로 가져가는 습관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좀 이렇게 버리든지 아니면은 또는 그런 장난감을 다루지 않도록 하고 아이들이 좀 더 커지고 좀 성장을 하면 손을 씻고 이렇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난감 상태뿐만 아니고 아이들의 상태, 아이들의 연령 이런 걸 같이 고려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요. 중금속 농도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중에 배출이 다 되는 건지 아니면 그래프 수치가 더 높아지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중금속 농도가 이렇게 그래프로 보면은요, 대부분 특히 납하고 카드뮴은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고요. 카드뮴이 나이에 따른 올라가는 정도가 조금 더 가파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계속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많은 중금속을 이제 섭취하게 되니까요. 섭취한다든지 몸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배출은 또 일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몸에 중금속이 쌓인다는 거는 배출보다도 들어오는 게 더 많아진다. 이제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일상적으로 중금속 농도가 올라가는데 나이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방법을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활 속에서 지켜가면 몸에 쌓이는 중금속 농도가 이렇게 위험한 농도까지는 안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납 중독이 걱정이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 방문을 해야 할까요? 어떤 과를 찾아가야 할까요? 이런 것인데요. 동네 병원에서도 검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증세 납 중독이 걱정이 된다는 건 아마도 제일 중요한 거는 납에 이렇게 노출이 되었을 상황이 있다면 증세라는 게 굉장히 좀 애매하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다면 병원을 방문하는 게 좋고요. 직업환경의학과라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종합병원에 울산에도 종합병원을 가게 되면 대여섯 군데 직업환경의학과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를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네 병원에서도 중독 관련된 검사를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 검사나 소변 검사를 이제 의뢰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간혹 가다가 모발 검사라 그래서 모발에서 여러 가지 중금속을 한꺼번에 다 진단할 수 있다 또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를 동시에 진단하는 모발 검사는 그렇게 정확한 검사가 아니고요. 중금속 종류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혈액 검사를 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소변 검사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노출이 된 상황이 있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된다 하면 그 직업환경의학과를 가서 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몇 가지 질문들이 올라왔는데, 사실 아토피 피부염이 제가 치료하는 그 질환 중에서, 알레르기 질환 중에서 제일 까다롭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게 올리신 분이 가족 중에도 아토피가 심한 분이 있는데, 유발 약간 악화 요인으로 스트레스와 과로가 있다. 아주 제가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아이들도 이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토피가 만성질환이고 나중에 이제 뭐 아이들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완치가 가능하냐? 완치라고 표현 쓰지 않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한테, 아토피 피부염으로 오시는 많은 부모님들한테 좀 마음이 아프지만 알레르기 질환은 완치라고 쓰지 않는다 표현을 조절하고 같이 살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아이가 이제 지금 많이 긁고만 심하다면 그 상태로 평생 가는 건 아니고, 당연히 이제 적극적 치료하고 원인도 찾아내고 해서 완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런 기간이 상당 기간 몇십 년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토피, 알레르기 질환 중에서 아토피 피부염이 환경적인 요인과 굉장히 연관성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옛날에 보는 교과서에는 사춘기쯤에 좋아진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교과서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장기적으로 성인 아토피로 이어지는 아이들도 많기 때문에 완치라는 표현은 적절하지가 않고, 치료를 충분히 해서 재발률을 높이는 만성질환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영양제라든지 다른 수분 보습제를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인터넷 정보를 통해서 사시기도 하고 가끔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이제 공부를 알레르기 쪽으로 했지만 보습제를 공부하거나 다른 영양제에 대한 성분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모르는 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그런 영양제라든지 다른 피부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을 아이한테 바른다고 아토피가 좋아질 수 있을까? 조금 회의적인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만약에 과민 반응이 일어나면 심하고 아이한테 또 약을 써야 되는 그런 이제 악영향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신중하게 그런 것을 쓰셔야 되고, 저 모르시겠거든? 그냥 의사한테 물어봐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걸 써도 되겠냐, 아이한테. 어른 피부하고 아이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아토피 피부염하고 구분하기 힘든 피부 질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 됐지만 저는 부모님들한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토피 피부염의 진단이고, 그 외에 유사질환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진찰을 해보고 피부과로 전가를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부과 교수님들이 또 피부과 선생님들이 많은 유사 알레르기 질환을 또 조금 알고 계신, 여기 피부 묘기증이라든지 아니면 동전연 습진이라든지 일부 습진성 질환이 또 있습니다. 그게 아토피성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개인 엄마 아빠들은 구분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 또 개인 피부과에서도 좀 헷갈려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이가 만성적으로 아토피는 아니라고 하는데 좀 다른 피부 질환을 앓고 있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서 구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피부 질환이기 때문에 직접 보지 않으면 아무리 설명을 많이 하셔도 좀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참치와 같은 대형 해산물의 섭취가 위험하다고 해서 임신 기간부터 먹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근거 있는 이야기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치보다 더 큰 참치 또는 더 큰 해산물의 섭취는 임신 기간 중에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근거 있는 이야기고, 단지 우리가 흔히 섭취하는 생선, 작은 생선들은 임신 기간 중에 또한 먹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카드뮴이나 카드뮴과 같은 해로운 중금속 물질의 체외 배출을 돕는 음식이나 약물은 없을까요? 이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은 지금까지 이렇게 좀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라 이런 게 있었고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라 이런 게 있었고,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고 쉬운 겁니다. 그런데 어떤 약물을 어떤 경우는 그거가 뭐 디톡스 약물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수한 약물이 있습니다. 중금속에 중독이 됐을 때 아주 진짜 증상이 심할 때 쓰는 그 해독제가 있는데, 그거는 함부로 쓰면 안 되고요. 그거는 병원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또는 보통 입원을 해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런 약물은 중독 증세가 아주 심할 때 선택적으로 쓰는데, 그 이유는 그 부작용이 많아요, 약물이. 그래서 그냥 뭐 조금 높은 거를 이렇게 입으로 섭취하는 그런 약물, 이런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독이 심한 경우에 입원을 해서 보통 쓰는 약물은 있지만, 그거를 일반적으로 조금 높으니까 쓴다 이런 거는 쓰지 않는다는 거, 그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작은 생선 위주로 섭취해야 된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작은 생선에 굉장히 몸에 중요한 영양소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섭취하는 거가 권장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몸속에 노출된 중금속 해결 방안은 따로 없나요? 이게 이제 그 정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중금속을 취급하는 사업장, 공장에 다니지 않는데도 일반 인구에서 검사해 보봐도 그 중금속 농도가 일정하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이가 들면서 좀 더 많아지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또는 그런 중금속 농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거는 뭔가 대책을 좀 세워야겠다라는 중금속 농도가 있고요. 또는 예방만 좀 잘하면 되겠다라는 중금속 농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농도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대책 방안이 다른 거고요. 중금속을 몸 안에 절대로 들여놓지 않겠다. 재료로 만들거나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우리 이런 산업사회에 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들어오게 되는데, 그 정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예방을 그렇게 좀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선생님. 네. 이 질문을 통해 가지고 다른 비슷한 유사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아 알레르기 질환을 그대로 두면 다른 부위로 옮기나요? 옮긴다는 표현은 조금 적절하진 않은 것 같고, 제가 아까 강의 자료를 앞에 보셨는 기억나실 것 같아요. 한 세 번째, 네 번째 소아 알레르기 질환의 자연 경과의 그림이다. 아주 도움이 되는 그림이라고 말씀드린 게 있는데, 어릴 때 이제 음식이나 아토피 피부염 앓다가 나이 들면서 천식이라든지 다른 알레르기 비염 같은 다른 질환, 다른 장기죠, 그죠? 피부로 아니면 시작해서 기관지라든지 아니면 눈, 코로 이어지는 이런 알레르기 다른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병이 한 가지로 쭉 가지고 끝나는 아이는 제 경험상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최소한 2가지 정도는 같이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아이가 알레르기 체질, 유전자 성향을 갖고 태어났고 증상이 이미 하나씩 2개씩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보다는 훨씬 더 다른 알레르기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지나면서 아이가 다른 증상이 나타내면 이제 확인이 필요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뭐 아이가 아토피 피부염이나 나중에 다 좋아질 수 있냐, 평생 문제가 생기느냐, 아까 비슷한 질문이죠. 제가 완치란 표현을 쓰지 않는다. 알레르기 질환은 잘 조절하면 아무 증상 없이 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조금 중증도가 심하고 자주 일어나는 분 위주로 약물 치료를 좀 꾸준히 하고
필요한 검사도 받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병원에 오지 않은 많은 경미한 환자분도 있으실 거예요. 특히 어른분들은 코 좀 가렵고 뭐 눈 좀 가렵고 피부 좀 가렵다고 병원에 와서 검사 다 하고 알레르기 약 복용하고 그러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약간 약물 조절하면 금방 또 완화가 되고 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그 정도로도 충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증상이 너무 자주 일어나거나 약물 반응이 점점 떨어지거나 생활에 지장이 있다. 그러면 좀 제대로 치료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토피 피부염의 보습제에 대한 이제 몇 가지 질문이 왔는데, 보습제를 많이 쓰는 게 좋으냐, 아니면 좀 덜 써야 되느냐, 왜 이렇게 말이 다 틀리냐, 굉장히 수년 동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일단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을 아시면 질문의 답은 아주 쉬운데, 제가 그림을 그때 보여드리면서 피부가 좀 약하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피부 장벽에 그 지방층이나 이런 게 많이 얇다. 그 말은 바깥쪽에서 지방이나 이런 수분 보습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보습을 많이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여름에 10번 바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머니들인데 또 조금 헷갈리셔가지고 1년 내도록 애를 10번, 뭐 5번, 6번 이렇게 발라야 되냐. 그게 아니고 계절에 따라서 습도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여름에는 습도가 높으니 가벼운 라이트한 보습제 위주로 써도 되고, 그 다음에 겨울이나 이렇게 건조한 계절이 돌아오면 애가 확실히 다릅니다. 그러면 그때는 크림 계열이나 오일 같은 걸 좀 섞어서 자주 발라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주라는 표현이 도대체 얼마냐? 책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주가 10번이냐, 뭐 6번이냐? 없습니다. 근데 보통 제가 알기로는 선크림이라든지 영양제 뭐 이런 여러 가지 화장품 계열에 제가 정보를 뭐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거의 그런 유도 한 4-5시간 정도 간격 발라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면 굉장히 자주 발라야 되죠. 그죠? 아이한테. 근데 그걸 하실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응? 그래서 저는 이제 일부는 보습을 그래도 현실적으로 하실 수 있는 2-3번은 꼭 하고, 그 다음에 겨울이나 날씨가 나빠지는 그때는 좀 더 하시라. 플러스 알파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보습제가 비싸고 좋은 게 아닙니다. 비싸가 좋은 게 아니고 아이 몸에 맞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가 보습을 해도 안 낫는다. 치료를 안 하신 거예요. 그거는 보습만 해서 낫는 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스테로이드 로션이든 크림이든 부분적으로 써줘야 되는데 부모님이 이제 보습만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시니까 잘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치료를 하셔야 된다. 스테로이드를 일정 기간 발라야 아이가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교수님. 네. 네. 너무 많아서요. 네. 돼지고기를 먹으면 미세먼지 배출을 돕는다. 이거는 그렇게 근거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유해물질 배출을 돕는 방법은 적당한 운동,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 다음에 섬유질의 섭취가 있다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특히 이제 요리하고 청소할 때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알 수 있었고요. 그때는 당연히 환기를 시켜줬고, 미세먼지가 나쁜 날은 환기를 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한다면 미세먼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 중에 좀 변화가 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아침 정도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때가 좀 농도가 낮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생선구이를 좋아해요. 지금 저기 있는 생선 같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금속 농도가 굉장히 기준 이하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로 생선을 섭취하는 거는 무방하다고, 오히려 권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임신 중 환경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음식물 섭취에 유의해야 할 점. 요거 아까 큰 생선을 임신 중에는 섭취를 안 하는 게 좋겠다는 거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임신 중에 그 영양소 결핍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그러니까 철분이나 또는 뭐 아연이나 셀레늄이나 칼슘이나 이런 거를 그냥 결핍이 생기지 않게 골고루 섭취하는 거가 굉장히 오히려 환경성 질환 흡수 같은 거, 우리 몸에 흡수되는 거를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네. 이거는 이제 알레르기가 꽃가루 쪽이 심한데 시골로 가면 뭐 더 심해질 수 있나? 심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 거기 환경이 저희가 생각하는 시골이 공기 좋은 그런 걸로 이제 저희 일반인으로 인식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가진 알레르겐이 나무 쪽이나 또 아니면 풀인지 잡초 계열인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구분이 쉽지 않으시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이런 아이가 뭐 시골에 놀러 가거나 어디 캠핑을 가거나 하면 약을 가지고 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개고양이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가 뭐 어릴 때부터 개고양이하고 같이 살면 좀 면역이 형성되는 게 아니냐? 맞습니다. 면역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이잖아요. 그래서 어른 같은 경우는 오래 살면 본인이 알레르기 증상 막 참아가면서 그걸 돌보는 경우도 있죠. 요새는 반려견이나 그 고양이들이 굉장히 가족 같은 존재니까 저도 그걸 당장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렵죠. 근데 사실 아이한테 어떤 알레르기 증상이 어느 정도 심하게 일어나는지 부모님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아이 증상이 어떤가 확인을 해보고 그런 걸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어른은 뭐 계속 살아도 본인이 그렇게 선택한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아이한테는 그거를 본인하고 비추어서 괜찮을까, 애도 괜찮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위험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시간이 돼서 요것으로 마지막으로 하고자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을 안 하려면 가열식 가습기만 사용하는 게 나을까요? 이런 건데요. 가습기 살균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공식 다 금지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혹시 옛날에 사두고 있는 게 아니라면 지금은 사용할 일이 없고요. 그러니까 가습기라는 거는 그냥 물만 넣어서 어떤 방법이든지 가열식이든지 초음파식이든지 물만 넣어서 사용하면 가습기로서의 그 작용을 충분히 하는 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다 불필요하게 살균제를 넣어서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습기 살균제가 다 금지가 됐고 이러니까 지금 물 넣고 거기에 대해서 그 다양한 물만 넣고 사용하면 가습기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으로써 질문 시간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